전sol과 선생님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성균입니다. 예, 그 발표 주제는 ICRS 2018 특히 컴퓨터 사고력 평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발표는 ICRS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ICRS 2018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CT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컴퓨터 정보 소양,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거를, 역량 중심으로 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컴퓨터 정보 소양 또는 컴퓨팅 사고력이 현재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 그에 맞게 교수 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컴퓨터 정보 소양 연구는 이런 필요성, 이런 배경에 의해서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소양 또는 컴퓨팅 사고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그런 연구로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ICRS 2013부터 참여를 하였고요. 2018에도 참여를 했고, 지금 이제 내년에 시행 예정인 ICRS 2023에도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국제 컴퓨터 정보 소양 연구를 좀 더 이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국제교육 성취도 평가 협회, IA라고 보통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고, 이제 ICLS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이제 IA에서 하는 이제 국제 비교 연구에 또 팀스가 우리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CLS는 이제 컴퓨터 정보 소양, 이제 컴퓨팅 사고력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ICLS가 처음에 출범했던 ICLS 2023 일주기 연구에서는 컴퓨터 정보 소양만 평가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CIA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이제 이 일주기에는 컴퓨터 정보 소양이 처음으로 출범을 하면서 18개 국가가 참여를 했고요. 이제 5년 후에 이제 두 번째 주기에서는 이제 기존의 컴퓨터 정보 소양뿐만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도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2개국이 참여를 했고요. 다음 이제 내년 시행 예정인 지금 ICD 2023에서는 지금 이전 주기에 비해서는 좀 많은 참여 국가, 지금 한 30여 개 국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권에서도 지금 대만이 아마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RCLS에 대해서, 개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018 이제 쭉 개요는 이 정도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걸로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ICLS 2018 이제 2018년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했고요. 2018년 9월, 10월에 표집학교 약 지금 150여 개 학교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 한 2,800명 그리고 교사 한 2,1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2018년에 시행이 이루어졌고요. 이 ICS 2018 이 결과를 이제 그때 시행한 이후에 이제 2019년에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추가적인 이제 계속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ICRS 같은 경우 이제 먼저 평가 틀을 구성을 하고요. 이제 평가 틀에 따라서 이제 그 문항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정보 소양부터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정보 소양은 집, 학교, 직장, 사회 효율적으로 참여하게 조사하고 생성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정보 소양은 컴퓨터 사용의 이해, 정보 수집, 정보 생산, 디지털 의사소통 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컴퓨팅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결 가능한 형태를 형식화하기에 적합한 실세계 문제 측면을 인식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알고리즘적 해결책을 개발 및 평가하여 해결책이 컴퓨터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컴퓨팅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문제 개념화 그리고 해결 방안의 운영 이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두 가지 또 하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평가 도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ICLS는 컴퓨터 기반 평가이고 크게 이제 컴퓨터 정보 소양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ICLS는 그 모듈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추이 모듈이라는 하는 것은 ICLS 2014 이전 주기에 사용했던 그런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한 상황에서 밴드 경연대 호흡, 현장학습 같은 경우는 2018에서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모듈이라는 건 이제 ICS 2018에 맞춰서 보드게임 동아리 쓰레기 줄이기 이 두 개 모듈은 새로 개발이 된 문항이 되겠습니다.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CLS 2018에서 새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버스, 드론으로 농사짓기 이 두 가지 모듈이 새로 개발이 되었고요. 이제 컴퓨터 정보 수양은 30분씩 시험이 이루어지고 CT 같은 경우는 25분씩 이루어집니다. 이제 학생들은 컴퓨터 정보 수양 한 5가지 모듈 중에서 2개 모듈을 배정을 받고요. CT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다 배정을 받아서 학생 1인당 이제 컴퓨터 정보 수양 2개, CT 2개 모듈 이렇게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CLS는 이제 컴퓨터 정보 소양, 컴퓨팅 사고력 이거 평가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소양이나 컴퓨팅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문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보면은 실제로 학생들이 컴퓨터를 또는 ICT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그래서 ICT 자율 활용감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설문이 있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수업에서 이런 걸 ICT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설문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ICT 책임자 같은 경우는 학교의 ICT 환경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런 ICT 자원이 얼마나 잘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교장 설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장의 인식, 학교 어떤 전반에 ICT에 관련된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을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설문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어떤 컴퓨터 정보 수양이나 컴퓨터 사고를 관련된 교육 과정이나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설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ICLS 2018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정보 소양 점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아까 12개 참여국이었지만 실제로 그 학생 참여율을 만족한다는 한 10여 개국이어서 이 10여 개 국가를 중심으로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42점으로 2위를 차지하였고 컴퓨팅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나라가 이게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국가별로 CT를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부 국가들만 참여를 했고요. 그 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536점으로 2위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핀란드 이렇게 좀 상위권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성별로 남녀의 차이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컴퓨터 정보 소양이 되겠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학생의 점수가 더 우세하다,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다 지금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 걸 보면은 여학생의 점수가 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남녀 학생의 점수 차이가 39점으로 여기 쭉 보시면은 다른 참여국에 비해서 가장 그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여학생의 우세한 그 경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ICLS 2018뿐만 아니라 ICLS 2013에서도 우리나라가 그 남학생과 여학생 점수 차이가 가장 큰 그 나라였고 2018에서도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두 주 연속으로 지금 점수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CT에 대한 성별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면요.
그 방금 보여드렸던 컴퓨터 정보 소양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이제 여학생 점수가 더 높다는 거고요. 이제 왼쪽으로 그래프가 있다는 거는 남학생 점수가 높다는 건데 특이하게 여기 핀란드 여기만 제외하고는 보시면 다 남학생이 점수가 좀 높다는 것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정보 소양은 여학생이 대체로 우수해야 했다면은 이 CT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남학생들이 점수가 더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유의한 차이는 이제 흰색이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거고요.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남학생들이 조금 더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정보 사용과 CT가 조금 성별에서 좀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2018년 그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좀 상황에 맞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설문에 좀 추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2018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2005 개정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2015가 적용되지 못한 그래서 정보 과목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런 CT 교육이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런 걸 조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따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코딩 혹은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46.8%가 배운 적이 없다. 그리고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이 이렇게 34%, 11%, 6%이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이 당시 뭐 학교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연구학교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한 46%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정보 교육 과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이 학생들이 1학년 시점이었던 2017년, 2학년이었던 2018년을 조사를 했는데요. 학교에서 정보교육 과정을 이제 편성을 해서 이수를 한 학생을 살펴보면은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81%, 2학년 시점을 보면은 85%. 그래서 1, 2학년 이거를 중복된 거를 다 빼고 생각을 하면은 대략 한 70% 정도가 정보 교육을 받지 못했다. 반대로 한 30% 정도는 학교에서 정보 교육을 받았고 70%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제 코딩 그 프로그램 교육 경험에 따라서 CT 점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 코딩 교육이 없을 경우 그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우상향으로 예상한 대로 이렇게 관련 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CT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정보나 이런 좀 시수 확대에 대한 근거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방금까지 이제 ICS 2018 주요 결과였고요. 이제 컴퓨팅 사고력 중심으로 해서 주요 결과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CT를 이제 약간 이제 총점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위 영역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문제의 개념화입니다. 문제의 개념화라는 것은 해결 방안 수립 과정에서 알고리즘 및 시스템 사고를 통해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의 틀을 구성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의 개념화라고 ICS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의 개념화 영역, 이제 CT에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문제 개념화 영역에 대한 정답률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 그러니까 덴마크, 핀란드가 2위, 3위 주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주요 국가 덴마크, 핀란드, 그 다음에 ICRC 2018 참여한 CT 참여한 평균 이거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우리 대한민국, 덴마크, 핀란드 이제 참여국 평균이 되겠는데요. 문제 개념화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56.3% 정도로 다른 덴마크, 핀란드보다는 좀 더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개념화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쭉 나열을 했고요. 각 그 정답률을 이제 국가별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T2A 02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항들은 거의 다 이제 우리나라가 덴마크, 핀란드 참여국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개념화 영역에서는 대체로 이제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요. 대부분 자율주행 버스에 해당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앞에 T2A02 같은 경우에는 제 주요 국가 덴마크, 핀란드보다 낮게 나타나는데요. 이 문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을 모아는 그래프를 통해서 최단 거리를 찾는 문항이고요. 좀 비선형 자료 구조와 관련된 문항이고, 이 당시 2009 우리 중학교 정보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정보교육과정에서 일부 다룬 영역이었고요. 그래서 이 T2A02에서만 조금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해결 방안의 운영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결 방안의 운영은 실세계 문제에 대한 컴퓨터 기반 시스템을 생성, 구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과정이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계획, 구현, 테스트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결 방안의 운영 영역은 대체로 블록 코딩 이거를 하는 그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의 운영 두 번째 영역의 정답률을 이제 주요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좀 정답률 자체는 조금 이제 앞에 거와 비교해서는 조금 낮게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국가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덴마크, 핀란드 참여국 평균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해결 방안의 운영 영역에서는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덴마크, 핀란드 참여 평균보다는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표시한 6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 문항으로 이제 스크린샷으로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의 운영은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대체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 방안의 운영은 거의 이제 실제 블록 코딩 환경에서 문항을 푸는 그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듈은 이제 드론으로 동사짓기 이 문항이 대체로 해당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항 같은 경우는 서답형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조작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 사람들이 또 채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해결 방안을 특히 이제 드론으로 농사짓기 이 부분 다 블록 코딩을 한 거기 때문에 다 자동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도 보면은 좀 채점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게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향후에는 좀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툴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본부에도 국제본부에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컴퓨팅 사고력 그 이제 정답률을 쭉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성취 수준별로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어,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살펴봤는데요. 읍면 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읍면 지역의 학생들의 정답률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요. 중소도시와 대도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지역 격차의 문제가 좀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영역별로 보면은
문제 개념화 영역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정답률이 비슷하게 별반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났지만 해결 방안의 운영 영역에서는 남학생의 정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해결 방안의 운영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블록 코딩 그런 부분이었고 남학생의 정답률이 여기서 더 높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CIL과는 다르게 그 남학생의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데 그 주요 좀 사세히 보면은 해결 방안의 운영 영역에서 그런 남녀 차이가 남학생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런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컴퓨터 기반 평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응답률을 봤습니다. 무응답률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이제 화면에 보여졌는데 아무런 어떤 문제 풀이 시도를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갔을 경우 그 비율을 살펴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컴퓨터 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이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이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정보 소양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밴드 경연대회는 이제 컴퓨터 정보 소양에 해당하는 문항이 되겠고요. 이제 문답률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파란색이고 이제 덴마크, 핀란드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면 대체로 우리나라가 다른 참여국에 비해서는 낮거나 유사하거나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저희가 무응답률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얼마나 검사에 성실히 참여했는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검사에 좀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항 응답 시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1번 문항부터 9번 문항까지 쭉 이제 분석을 했고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덴마크, 핀란드, 참여국 평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대체로 우리나라가 좀 짧게 빨리 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컴퓨터 정보 소양, 특히 밴드 경연대 이 문항들을 보면은 대체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빨리빨리 문항을 풀고 있는 이런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응답 시간을 좀 성취 수준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뭔가 성취 수준에 따라서 문화 응답 시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 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짧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더 길어지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어떤 성취 수준과 어떤 문항 풀이 시간에 뭔가 일관된 어떤 경향성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종합과제로 제시된 문항 이제 9번 같은 경우 이제 종합과제로 제시가 됐고 이러한 문항들이 종합과제로 제시된 문항들이 좀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조금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문항 종합과제로 된 9번 문항을 보면은 성취 수준이 1수는 이렇게 수준이 낮은 학생들 점진적으로 이제 수준이 높은 학생들 순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컴퓨터 정보 수양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종합과제에서 좀 짧게 문제를 풀었고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경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문항에서는 별반 어떤 큰 차이가 없었지만 종합과제에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더 많은 문제 풀이에 노력을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덴마크, 핀란드에서도 비슷하게 종합과제에서는 상위 수준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CT, 이제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버스의 무응답비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근데 앞에 봤던 그 컴퓨터 정보 수양, 그 밴드 경연대회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은 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문항입니다.
무응답률이 23%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고, 다른 덴마크, 핀란드 참여국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문항 1번, 2번, 3번, 4번 쭉 풀다 보면은 초반에는 무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점진적으로 좀 중반 이후부터는 다른 나라랑 비슷하거나 좀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버스는 이제 시티에 해당하는 문항이고 저희가 이걸 해석하기로는 첫 번째 문항에서 학생들이 시티의 낯선 문항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조금 문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적응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학생들이 좀 안정적으로 문항을 풀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응답 시간도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파란색 계속 우리나라가 되겠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 조금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일본 아까 무응답률이 크게 나타나는 거에서 좀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요. 다만 좀 7번 문항에서는 조금 우리나라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시간을 더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썼다. 이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버스 시티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버스 성취 수준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위 수준의 학생들은 모든 문항에서 응답 시간이 가장 짧게, 중위 및 상위 수준 학생들을 짧게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티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쭉 그냥 빨리빨리 문항을 좀 푸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이제 상위 수준 학생들은 6, 7, 8에서 중위 수준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RCLS 문항이 일반적으로 간단하고 쉬운 문항은 앞부분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고요.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문항을 뒷부분에 배치하는 이런 걸 봤을 때는 특히 상위 수준 학생들이 뒷부분에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걸 보면은 상위 수준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 특성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거고요. 이제 이 자율주행 버스는 이제 아까 저희가 학습 경험, 뭐 코딩, 그다음에 정보교육, 정보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 학습 경험별로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 경험별로도 분석했지만 이것도 뭔가 크게 뭐 극적인 그런 결과는 나타나진 않았고요. 이제 문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몇 가지 조금 의미 있는 결과를 저희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1번, 6번, 7번에서는 코딩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응답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응답률이 굉장히 초반 높게 나타났던 문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요. 2, 3, 4, 5에서 정보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응답 시간이 짧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1, 6, 7, 8에서는 정보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응답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학습 경험과 뭔가 응답 시간에 뭔가 여기도 비슷하게 큰 그런 건 없었지만은 1번, 6번, 7번에서 차이가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났고 이런 거는 학습 경험이 있는 경우에 1번, 6번, 7번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은 조금 여기서 좀 어떤 패턴을 보인다면은 학생들이 좀 수준을 나눠봤을 때 잘하는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빨리빨리 푸는 경향이 있지만 좀 어려운 문항에서는 오히려 그 상위 수준 학생들이 더 뭔가 집중해서 더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이런 경향성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드론으로 농사 짓기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CT 문항이, 대표적인 CT 문항이 되겠고요. 먼저 무응답률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좀 안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있었고, 이제 전체적인 경향성은 초반에는, 어, 무응답이 전반적으로 낮았다가 점진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드론으로 농사짓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록 코딩을 하는 문항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상당히 조금 문항이 좀 잘 짜여진 게
첫 번째 문항부터 끝까지 가는 문항, 이제 뒷부분의 문항까지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간단한 코드 블럭을 사용해서 푸는 문항이고, 뒤로 갈수록 이제 코드 블럭의 수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뭐 반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항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응답률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점점 더 어려운 문항에서 좀 학생들이 무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응답 시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짧게 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뒷부분 7, 8, 9번을 보면은 여기 7번부터는 이제 조금 우리나라가 참여국 평균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투입을 하고 있고요. 8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문항을 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간단한 문항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짧게 걸렸지만 좀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후반 문항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문제 해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그런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취 수준별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항 1부터 5까지는 상위 수준의 학생이 응답 시간이 아주 짧게 나타났지만 상위 수준인 학생은 문항 6하고 7에서는 하위 수준 학생보다는 길고 중위 수준보다 좀 짧게 나타나는 이런 경향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마지막 문항 8번, 9번 이제 문항에서는 상위 수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수준 학생들은 좀 짧은 응답 시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단순한 문항에서는 큰 차이가 뭐 크게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문항이 복잡해지는 후반 문항에서는 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 투입하고 하위 수준 학생들은 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투입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 데이터를 분석을 보면은 좀 일관되게 보여지는 거는 좀 복잡하고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체로 빨리빨리 푸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또 상위권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집중을 해서 문항을 푸는 그런 경향성을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학습 경험에 따라서 살펴보면은 학습 경험이 있거나 어떤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항,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항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컴퓨터 정보 소양과 그 컴퓨팅 사고력을 그 당시 2009 개정 정보 교육과정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정보 소양 평가 틀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비교를 한 거고요. 이렇게 조금 빈칸이 있다는 거는 이 컴퓨터 정보 소양에 해당하는 정보 수집이나 정보 생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좀 다뤄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컴퓨터 정보 소양이었고요. 이제 컴퓨팅 사고력은 이제 아시겠지만 2009에서는 이제 컴퓨팅 사고력 중심으로 이제 좀 개편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CT에서 다루고자 하는 평가표를 조금씩 교육 과정에서 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은 2009 개정하고 비교를 했고요.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5에서 가장 큰 특징은 핵심 역량, 뭐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제시를 했고 교과 역량에 이거를 교과별로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요. 이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과정, 정보, 그다음에 음악, 영어는 이제 관련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을 제시를 했고요. 도덕, 체육, 미술 이런 교과에서는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정보 교과는 이제 CT 중심으로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따라서 좀 몇 가지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이제 컴퓨터 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 둘 다 중요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컴퓨터 정보 소양은 약간 좀 기초 기본 소양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저학년 또는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어, 시간이나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CT로 학교별 수준에 따라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당시에 좀 초등하고 중등 어떤 체계적인 정보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학생, 여학생에 따라서 컴퓨터 정보 소양,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에 따라서 그런 특징이 나타났고, 그래서 특히 컴퓨터 정보 소양 같은 경우는 여학생이 우세였고요.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좀 남학생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세했다면 거기에 맞게 좀 교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성별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교과에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지만 컴퓨터 정보 소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교과에서도 또 활용하고 통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교사 역량에 대한 지원, 연수 지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격차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읍면 지역이 정답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이런 지역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컴퓨터 기반 이제 아까 시간 데이터나 무응답률 이런 걸 봤을 때 그 상위 수준의 학생들은 좀 어려운 문항에서는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었고, 좀 하위 수준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좀 빨리빨리 푸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컴퓨터라는 매체의 영향이 없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특히 좀 집중력이 약한 그런 하위 학생들에 대해서 컴퓨터 앞으로 기반 평가가 많이 활성화된다면, 그런 학생들의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컴퓨터 기반 평가가 조금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시사점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성균 박사님, ICRS 전반적인 상황과 진행된 상황, 그리고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학교별 수준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사 역량 강화 연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안성훈 교수께서는 좀 상황상 영상 토론을 주셔서 김한성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의 김한성입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정말 ICIRS는 저희 분야에 몇 안 되는 국제 비교 연구이고,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주셔가지고 큰 공부가 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캐리스에 있을 때 가장 애정했던 담당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진행할 때 항상 ICRS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어떠한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와 그리고 피사 연구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사, 그다음에 ICRS 두 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캐리스에서 하고 있는 국가 수준 디지털 리터러시와 ICRS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같이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도 진행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뭔가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논제는 바로 이제 피사 2018과 ICRS입니다. 그래서 제가
ICRS 결과를 봤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 좀 의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피사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교육 경험 기회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판별력 또한 최하위 수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ICRS에서는 저희가 둘 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ICRS에서도 80% 정도 학생이 정보교육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수준에서 컴퓨팅 사고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왜 이러한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ICRS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성취 수준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서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은 어떠한가라는 것도 같이 좀 보면은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데이터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일반적 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 간의 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정보교육이라는 게 그 개입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여기 체계적인 연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정보 교육이 많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사고력 수준이 높다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좀 우리가 다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국가 수준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와 ICRS 간에 좀 비교를 해보면서 든 생각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ICT 영역, ICRS는 CIL 영역인 거죠. 네, 그것보다 그쪽 파트가 CT보다 좀 높게 나온 것들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특히 대부분 여학생이 높게 나온 것 또한 비슷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재미있는 게 CT 파트에서도 자동화 파트가 남학생이 높게 나왔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ICRS도 그렇고요. 이러한 경향성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도대체 왜 그런 걸까라고 또 이제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를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 이제 국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문항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여기 김성 교수님도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좀 힌트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몇 가지 힌트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난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선생님들께 일단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요. 어떻게 여학생과 남학생의 좀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여학생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조금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학생들은 그러하지 않고 빨리빨리 좀 넘기고 실제 데이터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응답률 남학생들이 응답 시간이 더 짧고 빠르게 끝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죠.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조작형 문항인 스크래치랑 엔트리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집중해서 학생들이 푸는 경향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만 남학생이 높게 나왔던 걸 저희가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2021년 연구가 국내 연구에서는 그 문항을 조작형이 아니라 선당으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높게 나왔습니다. 여학생이 높게 나온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게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물론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도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IC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별 경험보다는 지역별 경험, 성별, 교육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수준 디지털 리터러시에서는 학년별로 볼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10년 동안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갈수록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수준이 높게 나오지 않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게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1학년이나 2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많았습니다. 항상 그랬었는데요. 이번 2021년에 처음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수준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2021년쯤 됐으니까 이때쯤 돼서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가 다 교육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고른 발달 수준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은 또한 계속 지켜보면서 정말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조금 ICRS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조금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발표 주신 것처럼 30여 개 이상으로 지금 참여 국가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온 결과가 조금은 멀리 있지만 23년 내년에 나오고 내년에 시작되면 아마 내년 후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2024년에 퍼블리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지금 한창 이제 평가원에서 전 박사님이랑 해서 그런 작업도 같이 해주신 걸 알고 있는데 특히 수행형이 어떻게 나올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CT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것인지 거기에 또 거기에 따른 CT에 미친 영향 요인 같은 것들도 아마 이제 이번에는 교육이라든지 성별 이런 것들로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바람이 좀 있다면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 우리나라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 수준의 물론 그 시험을 본 학생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게 매칭이 된다면 그러한 학업 성취 수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실제 참여하고 있는지 해외 학생들과 좀 비교를 해서 그 데이터를 좀 보정을 한다면 나중에 결과도 조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지역별이라는 게 이제 큰 도시, 대도시와 중소, 그다음에 읍면 지역 간에 비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교육의 편차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시도별로. 그랬을 때 지금 시도별로 어떤 정도의 CT 사고력의 차이가 생길 것인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ICRS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좀 17개 시도에 좀 안배된 표집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사 2018과 ICRS, 국가수준 디지털 리터러시와 ICRS 등 어떤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제언을 해주시고 ICRS 2023에 대한 기대와 고려 방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네, 안성원 교수님의 토론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CIRS에서의 CT 분석 결과에 대한 주제 발표에 토론을 하게 된 경인교육대학교 안성훈입니다. 먼저 토론을 저같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영상으로 하게 된 것을 비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ICIRS와 초중등 교육과정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토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연계 필요성과 ICIRS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굉장히 중요한 기본 역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국별로 교육과정에서 ICRS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개발된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본 역량, 소양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디지털 리터러시를 모든 교과에서 함양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리터러시를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개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어떤 이론적 근거, 배경 내용들이 학생들의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해서 그 수준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다라는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학생들이 갖춰야 될 역량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각
학교급, 학년군별로 필요한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정이 더 필요한가라는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ICIRS는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정의해주고 그 수준을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과정이 가져야 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ICIRS는 현재 12개국에서 18개국 정도가 참여했고 2023년에는 30개국 정도가 참여할 거라는 전망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시행이 되고 있으며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어떤 근거 자료로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CIRS를 좀 더 확대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에도 ICIRS가 같이 적용이 되고 다른 학년군에도 적용이 되어서 모든 학년군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소양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것은 국제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연구와 국제 연구를 번갈아 수행하면서 징검다리 형태의 보완적인 연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소양과 내용들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갖춰야 될 역량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현재 수준,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형태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의미 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ICIRS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에서만이라도 ICIRS의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단한 토론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성 교수님의 토론 말씀 감사드립니다. ICIRS를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전체 학교급으로 확대해서 평가해서 그 결과를 논의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감사드립니다.